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나흘째였던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 연설이었고요. 43분간 했으며 연설 중에 자유라는 단어가 46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과 참석자 등 500여 명의 기립박수는 26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발음도 꽤 괜찮았다라는 평입니다.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니고 상대국에 가서 상대 나라 말로 하는데 그 발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용이 중요합니다만은 자, 여하튼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잠시 먼저 보시겠습니다. Young Sung-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a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 For 234 years, a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Constitution. I'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17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43분간의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없으니까 주요 내용을 포인트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의 제목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영어 원문으로는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미래를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인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온 중심축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다라면서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끝으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라면서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어제 의회 연설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드린 거고요. 자, 그 밖에 소식도 몇 가지 좀 추려보겠습니다. 연설 내용 가운데 잠깐씩 있었던 그 양념 같은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연설 중간에 여러분들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더 먼저 왔지만 의회는 제가 BTS보다 먼저 왔네요 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또 오징어 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 또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한국계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김, 앤디 김, 미셸 박스틸,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서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이들이야말로 세대를 이어온 한미 동맹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자 또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또 한 차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하인드 뉴스입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이번 영어 연설을 위한 준비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이 미국 의원들이 편하게 경청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발음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미 그 대통령의 그 연설문은요 사전에 배포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한번 볼까요? 앞서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어서 1989년에 노태우, 1995년에 김대중, 그리고 1998년에 노무현, 그리고 2011년에 이명박, 그리고 이어서 2013년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들이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말로 연설을 했고요. 또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했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학창 시절의 애창곡인 노래 부른 거 다들 아시죠? 얘기 뉴스로 다 보셨죠? 단 맥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 그 일부를 불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 비교 분석 소식도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추가로 전해드릴까요? 미국 방문 중에 노래를 부른 외국 정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로 꼽히는 것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입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함께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택인 테네시주 멤피스의 그레이슬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레이슬랜드를 안내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족 앞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를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분은 엘비스에 대한 역사에 아주 해박할 뿐만이 아니라 엘비스의 노래도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이즈미 전 총리는 주저없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 Love Me Tender의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고이즈미 전 총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상징인 그 대형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그의 춤 동작을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기획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연습도 많이 해왔을 것이고요. 여하튼 재미있게 연출된 그런 그 당시 상황이 미국에서는 아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일 정상은요, 공동성명을 통해서 양국은 21세기를 맞아 자유와 인권, 시장경제, 또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 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 한층 더 두터운 안보협력을 당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가 노래와 함께 엘비스 프레슬리의 춤 동작까지 선보인 것은 미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프레슬리의 노래를 앞세워서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라는 어떤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워싱턴 일정에 이어서 멤피스까지 고이즈미 전 총리와 동행했던 부시 전 대통령은요, 국빈 만찬과는 또 별도로 남부식 바베큐를 대접할 정도로 당시 그를 환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죠. 귀에 감기는 멜로디와 함께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초창기에 그 로컬론의 제왕으로 숭배받던 버디 홀리가 비행기 사고로 요절한 그 사건을 다룬 가사도 미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국빈 만찬장에서 울려 퍼진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그 노래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국빈 방문에서 이 안보와 경제 그 두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까지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양국 정상이 17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일본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정상이 17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부른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Love Me Tender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늘 보스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하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에는 미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오늘 있을 보스턴에서의 일정도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성과를 얻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내용으로 회담을 할지 자, 레알뉴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오시고 중요한 소식들 빠짐없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뉴스에 다 나오는 팩트 뉴스도 중요하고 또 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비하인드 뉴스도 중요한데 내일 또 비하인드 뉴스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비하인드 뉴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서 오늘 뭐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Partner with Korea Act입니다. 풀어보자면 한국과 파트너 법안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전문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 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문직 취업 비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H1B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처럼 현재 미국은 이 H1B 비자를 통해서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이 돼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와는 또 별도로 자유무역 협정을 미국과 체결한 이 5개 나라에 대해서 국가별 연간 쿼터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게는 쿼터가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줍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도 쿼터가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취업비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별도로 연 5,400명을 주고 있고요. 칠레에게는 별도로 연 1,400명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게는 별도로 무려 15,000명을 전문직 취업비자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이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요. 이 한국도 이 H1B 비자 쿼터와 상관없이 연간 최대 한국 사람에게만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 성공과 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숙련되고 다양한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15,000명의 전문직 취업 비자가 별도로 주어진다면 충분하게 많은 고급 인력들이 미국에 와서 일도 하고 미국 경제에 또 기여할 수 있고 많은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이 매일 챙겨드리는 실물 경제 뉴스 오늘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이를 약관에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개편을 좀 유예하거나 아예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명문화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요.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약관을 잘 심사한 뒤에 꼼꼼히 들여다본 뒤에 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유예 기간이라는 거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말이 때로는 참 어렵죠?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유예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유효 기간이 있는데 이거 2개가 다 다른 겁니다. 자,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정책을 갑자기 바꿀 때 다음 달부터 당장 적용합니다. 아니면은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한 12개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만 유예 기간을 두고 12개월 지나면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걸 그거는 이제 유예 기간이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월만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 줘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시정 권고를 내린 거고요. 그렇게 이제 못하게 한 건데 그런 정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시기가 즉 적용을 하기까지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12개월은 불충분하니까 더 줘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있죠. 유효기간. 요거는 이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즉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통상 10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통상 10년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항공사가 어떤 정책을 바꿀 때 우리 소비자들에게 주는 시간적인 여유, 그걸 말하는 겁니다. 12개월 이상 주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대한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에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는 것도 불공정하다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이런 많은 시정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시정 조치 받는 게 수시로 많이 있네요. 자, 항공사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인천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항공편을 대폭 증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24일부터 사실상 이미 증편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7회에서 지난 24일부터 주 12회로 증편했습니다. 거의 2배로 늘린 거죠. 심지어는 오늘 6월부터는요. 매일 한 차례가 아니라 매일 2차례 띄운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유나이티드 항공은 또한 한국을 가거나 샌프란시스코로 오기 전에 중간에 기착지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유나이티드를 타고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중간 기착지에 내려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LA는 아니고 또 뭐 시애틀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인천이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기착지에서 또 추가 비용 없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 포인트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사 웹사이트나 이런 곳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이후에 다른 데를 한 번 더 가는 것도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시애틀에 계시는데 시애틀에서 인천을 가는데 중간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가겠다라는 것, 이런 경우에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가는 그 돈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 레알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이런 유용한 소식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줄어들었던 캘리포니아 각 지역 도심의 유동인구가 포스트 팬데믹을 맞아서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회복률에는 지역적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대도시 다운타운의 경우 유동인구가 아직 팬데믹 전 수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 가운데 다운타운의 회복률이 가장 낮은 곳은 또 나옵니다. 이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요, 유동인구가 3년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비해서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장 높은 것은 뭐 대도시는 아닙니다만은 베이커스필드로 팬데믹 전보다 125%를 나타내서 오히려 팬데믹 전보다 더 붐비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레즈노는 121%로 역시 그전보다 더 붐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회복률이 높은 샌디에고는요, 99%를 기록해서 사실상 이제 팬데믹 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는 회복률이 65%로 아직 팬데믹 전보다 덜 붐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 도시들은 세크라멘토 75%, 샌호세 68%, 오클랜드 49%, 샌프란시스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1%의 회복률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각 도시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도시 가운데 회복률이 가장 높은 이 샌디에고 다운타운의 경우는요, 여가 및 숙박시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었지만 2021년부터 여행객이 다시 늘고 있고 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유동인구가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샌디에고는 컨벤션이 다시 개최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샌디에고는 또한 대형 생명공학 회사들이 많은데 그 대형 생명공학 회사들이 더 유입되면서 이 역시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회복률이 가장 낮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경우에는요, 이 기술업체, IT 업체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원격 근무로의 전환과 또 대규모 IT 기업들의 해고로 인해서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텅 빈 대도시다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역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22층짜리 건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22층짜리 사무용 건물은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금융지구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3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게 팔겠다고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리스팅 프라이스, 즉 판매 가격이 6천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3억 달러였던 것이 지금 팔겠다고 나왔는데 6천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20%밖에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요, 샌프란시스코의 치솟는 범죄율과 떨어지는 삶의 질 탓에 시내 사무실 임차 수요가 줄어든 것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재택근무 증가 등의 원인이 연쇄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등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IT 기업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사무실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이나 잡화점 등등등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전체 사무실 공간의 30%는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같은 공실률은 코로나19 이전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앞서 말씀드린 그 22층짜리 사무용 건물, 이 건물도 현재 75%가 공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건물을 살려고 하겠어요? 75%가 공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 건물에 들어차 있는 비율은
2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체 건물의 25%만 사무실이 차 있고 나머지 75%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사무실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3억 달러 언감생심 그 가격은 받을 수가 없죠. 이 80%가 깎인 그 전보다 20%밖에 안 되는 값어치 6천만 달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건물이 팔릴지 못 팔릴지 아니면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질지 참 주목됩니다. 건물 대부분, 이 건물, 지금 말씀드린 이 건물 대부분을 임대했던 게 이제 은행들이었는데요. 그 은행들이 대부분 사무실을 다 뺏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외에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이 줄어든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웰스파고 뱅크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가운데 원금과 이자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 소위 불량대출 규모가 지난해 1분기 1억 8,600만 달러에서 지난 4분기에는 7억 2,5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만일 대출 연장을 할 경우에 최근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를 내지 못하는 불량대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짧은 몇 문장의 그냥 경제 뉴스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침체로 빠질지 아니면 이걸 잘 극복해내서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다시 살짝 좀 버텨낼 수 있을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앞으로 레알뉴스에서는 이 부분을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의류회사 갭이라고 했죠. 옷도 이제 갭이라고 GAP라고 쓰여져 있는 옷,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많이 입잖아요.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갭이 1,80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갭의 밥 마틴 CEO는 어제 성명을 내고 갭의 미래를 위해서 회사 재구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운영 모델을 단순화하고 최적화하며 창의성을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갭은 지난 9월에도 구조조정을 한 차례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해 9월 500명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갭의 이번 정리해고 대상자는 주로 각 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각 매장의 고위급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갭은 자체 브랜드인 앞서 말씀드린 GAP, 이 갭이라는 브랜드 외에도 올드 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에슬레타 등 여러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출 감소로 인해서 상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올해 제품 평균 가격을 9.8%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올린 바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제품의 평균 가격을 8.2% 인상한 바 있는 네슬레는 올해 인상폭을 더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슬레는 이 네스프레소와 네스퀵, 또 페리에 등 다양한 커피와 음료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생수와 유아식,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반려동물 사료 등등 많은 다른 제품군에서도 유명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네슬레의 이 같은 연속적인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요, 네슬레의 이윤과 주주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가격을 올린 뒤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이를 회사와 주주들이 다 나눠 가지고 있다라면서 네슬레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네슬레가 사회 환원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회사와 주주가 챙긴 이익으로 많은 취약층 사람들을 극빈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네슬레의 이번 가격 인상을 절대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 환원 정책은 참으로 필요한데 네슬레는 그런 점에서는 빵점인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 10개 향후회가 연합회를 결성하고 친목교류와 봉사활 활동에 함께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회 회장단은 정기 친목 골프대회도 하고 또 시니어 무료 점심 제공 행사도 하는 등 한인사회의 화합과 나눔 사업을 늘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LA 한인타운에 있는 용수산 식당에서
10개 지역 향후회장들이 모여서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름은 미주향후회 총연합회, 줄여서 향후회 총연이라고 이름을 짓고 창립식을 열었습니다. 향후회 총연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씩 그 향후회 총연에 들어있는 각 향후회의 이름을 좀 천천히 거론해 드릴 테니까, 내가 살던 동네의 내 고향의 향후회가 있나? 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향후회 총연합회는요, 자, 남가주 호남 향후회를 비롯해서 남가주 충청 향후회, 또 미주 대구 경북 향후회, 남가주 부산 경남 향후회, 남가주 인천 경기 향후회, 오렌지 카운티 충청 향후회, 오렌지 카운티 호남 향후회, 그리고 인랜드 호남 향후회, 남가주 강원 향후회, 또 이북 오도민 향후회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참 많죠. 향후회 총연은 남가주 지역 향후회를 우선으로 삼고 향후에 앞으로 전국 단위로 이제 확대해서 총연합회를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인 사회 풀뿌리 모임을 강화하고 친목과 화합, 정치적 신장 및 청소년 지원, 그리고 향토 기업 미주 진출 지원, 한반도 평화 도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각 지역 향후회 회장들은 지난해부터 시니어 무료 점심 제공, 친목 골프대회, 봉사활동 등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이민자 등 젊은 층의 무관심과 회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향후회를 총연합회 차원으로 살려보자라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1세대 종교인 박희민 목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86세입니다. 박희민 목사는 전립선암 재발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26일 오전 3시 자택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박희민 목사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지난 1988년 나성영락교회에서 2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후 2003년 은퇴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한인 교계의 영적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1992년 4.29 폭동 직후에는 이 박 목사는 흑인 목사 방한 사업, 흑인 목사가 한국에 방문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갈등 해소 목적으로 LA 지역 흑인 교계 지도자 80여 명을 초청해서 2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성영락교회에서 시무할 당시 $10,000 장학기금 모으기 운동도 펼쳤습니다. 1세대에서 끝나는 한인사회가 아닌 미래를 살아갈 차세대를 위해 씨앗을 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으로 약 3,000명 정도의 학생을 도운 그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70세가 정년이었습니다만 그는 2년 빠른 68세에 은퇴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당시 원로 목사 추대를 한다라는 것도 거절하고 그냥 깔끔하게 교회를 떠나서 아름다운 은퇴에 한 모범을 보였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박희민 목사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미국 경제 예상보다 안 좋다입니다. 미국 경제 예상보다 안 좋다? 제목이 너무 초등학생이 지은 것 같나요? 초등학생스럽나요? 네. 거창하고 멋있는 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뉴스가 제 소신이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발표됐는데요. 증가율이 연율 1.1%로 집계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2.0%를 크게 하회하면서 빨간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6%였는데 이보다도 성장률이 크게 내려간 것입니다. 플러스 성장률이긴 하지만 성장률 숫자 자체는 크게 내려간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성장 속도가 느려진 것은요, 주로 민간 기업들과 부동산 부문의 투자 감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줄인 것이 전체 GDP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뉴스는요, 사실 좀 풀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 민간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데 부담을 갖게 되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꾸어오면 이자가 높으니까 갚는 게 부담되니까 대출을 받는데 부담을 갖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출에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돈을 활발하게 쓸 수 없고 이는 곧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민간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GDP, 즉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낮아지는 연쇄 현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거의 5%포인트로 끌어올린 것이 이렇게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성장률이 1%대라는 것도 참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라면 그건 더더욱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었는데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나마의 원동력은 소비자들의 힘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분기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은요, 전 분기보다 3.7% 증가해서 경제 성장을 그나마 견인했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폭이 지난해 4분기 1%보다 지난 분기는 훨씬 더 컸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강력한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그래도 활짝 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출도 4.8% 증가했는데 수입은 2.7%였습니다. 수출 4.8% 증가해서 수입 증가폭 2.9%보다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은 2.9% 늘어났는데 수입도 사실 좀 줄일 수 있었는데 많이 못 그랬습니다. 왜?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GDP 감소, 즉 국내 총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입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그나마 이 정도를 유지하게 된 건 소비자들의 꾸준한 소비 활동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처럼 미국 경제를 지탱한 소비자들의 지출은 그런데 지난 3월 말부터는 갈수록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소비자들의 지출은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우려사항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는 노동시장이고 또 하나는 미국 은행권의 잠재적인 불안입니다. 자, 먼저 미국 노동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최근 기업들에 잇따른 대규모 정리 해고와 중소지역은행 붕괴 사태로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후에 잠잠해지는 듯 했던 은행 위기설이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중심으로 다시 점화하는 것도 이 불안 요소의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불황 속의 물가 인상,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불황 속의 물가 인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결기가 활황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만은 이게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게 사실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잠시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뜻하는 용어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침체, 이것만 말하는 것은 스태그네이션입니다. 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을 말하는 그 합성어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 합성어죠, 신조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가 더 심해지면 또 다른 용어 있습니다. 그거는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슬럼프플레이션.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전 단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슬럼프플레이션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그런 전문가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
전문가들은요, 페드의 금리 인상 그 사이클과 은행권의 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이 올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제가 이제 계속 너무 비관적인 전문가들의 얘기만 얘기하고 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전문가들이 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약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면서, 다시 말해서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 차례,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그다음에 레귤러 스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폭, 더 큰 폭, 보통 폭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그런 금리 인상 과정에서, 무리한 인상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약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금리 인상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물가가 안 잡히니까 또 정책 기반자들은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이 두 개가 겹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하강 부담이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안 잡히고 금리는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올리면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게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대체적인 분석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가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경제 뉴스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게 계속 쏟아질 겁니다. 이 경제 뉴스 제가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챙겨 놓으시고 이 경제 뉴스도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속보로라도 짧게라도 전해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지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